더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통합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희정 지역위원장 사태가 더 복잡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먼저 박지원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이승준 기자가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셀럽이십니다. 설명드려도 다들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전남 진도 출신이시고 1992년 민주당 전국구, 지금으로 말하면 비례대표죠.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특유의 화려한 언변으로 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리셨고요. 또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수식어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하죠. 네,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각종 수석,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DJ의 그림자로 불려왔습니다. 현재 4선 의원이시고 또 특이한 기록이 있으세요. 원내대표를 3번 하셨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3번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를 직전까지 맡으셨습니다. 예, 소개해드린 내용에 이상한 내용 없죠? 있네요. 중요한 게 빠졌습니까?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살이한 것은 뺐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는데 다 혐의 없는 걸로 대부분 이렇게 벗고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신 그런 굉장히 특이하신 정치인이신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마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진행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공감대 형성은 소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연대부터 구상을 해보자. 네. 이런 거하고 지금 더 큰 당내 문제로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위원장, 시도 지부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당대표나 지도부가 책임지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왜 밑에부터 잘라버리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김동철 원내대표에게도 지금은 국정감사에 올코트 프레싱 해야지 왜 자꾸 당내 문제로 이끌고 가느냐.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걸 일괄 사퇴하고 이런 게 큰 쟁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무슨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느냐. 이게 좀 일차적인 생뚱맞은 거죠. 예, 관심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좀 통합 얘기는 좀 뒤로 미루는 걸로 당분간은 이제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를 먼저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모아져 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되고 안철수 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것 자체도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바른정당은 11월 중에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석인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으로 전락했을 때 거기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정당은 정치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그래서 저는 신중한 접근을 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당은 원내 40석 제3정당이고요. 바른정당은 20석. 거기서 좀 절반이 무너져도 한 10석이면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흡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에도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왜 좀 신중론을 펴시는 거죠? 그게요. 네. 지금 20석인데 제가 볼 때는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종국적으로 한 15석 갈 겁니다. 아, 그러면 5명밖에 남지 않는 건가요? 한 5명 저는 남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통합을 해서 무슨 시너지가 있습니까?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햇볕 정책과 호남을 포기해라 라는 기조에서 출발한다면은
우리가 또 깨져요. 그러면은 도로 40석만 돼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25석, 30석 되면은 뺄셈 정치를 왜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바른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온다. 지금 역대 대통령 정권 중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만약 바른정당이 분열돼서 자유한국당으로 거의 흡수되면은 홍준표 한국당이 제1당이 됐을 때의 과반수 확보 또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남 걱정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걱정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우선 가벼워 보이지만 좀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님하고 굉장히 그동안 총선 대선 같이 치르면서 가까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통합 논의를 할 때 좀 미리 의논을 안 하셨나요? 제가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충성을 해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전화를 자주 통화합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을 90% 이상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또 전화 자주 해요. 안 대표도 하지만은 제 말을 한 60, 70% 들어주더라고요. 네, 좀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50% 미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통합 문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아침 제가 신문도 보기 전에 새벽같이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를 보고 그 답변을 했다니까요. 네. 자, 안철수 대표는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네. 탈호남을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당 40석은 단결돼 있다. 오판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20, 60석의 정당이 되면은 더 큰 정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의당 단결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북 정책, 호남 이런 것을 배제할 때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 안철수 대표가 간과한 것은 바른정당 40석이 그대로 오리라. 20석이요? 20석이 참. 네. 네, 20석이 그대로 오리라. 더 많은 최소한 10석 이상이 오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판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는 중도 보수 쪽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그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고 그 이상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승준 기자가 좀 추가 질문해 주실까요? 여전히 이제 통합 논의는 불씨는 살아 있는데요. 그 호남 중진들은 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현재 당에서 이 통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 송기석 비서실장이 언론에 40명 의원 중 30명이 찬성하고 네. 5 반대, 5 유보다라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분열의 길로 딱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유승민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햇볕 정책과
탈호남의 조건을 듣고 이제 거의 다 그런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돌아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국정감사로 약간 봉합은 된 상황인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다시 이 얘기를 통합 논의를 끌어낼 수도 있고 좀 어떤 계기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안철수 대표 성격으로 보아서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가 결정했으면은 밀고 가요. 그렇지만 그건 안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되게 보면요, 측근 정치를 지도자들은 좋아하죠. 그렇지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거기를 바라보면 안 되죠. 이 통합 논의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저는 같은데 예, 전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른정당이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11월 초가 되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네. 햇볕 정책하고 호남 지역주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워낙 관심사라서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탈호남을 하면 정당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제 박지원 의원님 떠올렸습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호남 중진들하고는 당을 같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유승민 의원하고 평소에 혹시 잘 아십니까? 대화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당히 유능하고 좋으신 분이다. 네. 저는 항상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한 강한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박근혜 비서실장이에요. 그렇죠, 원래. 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대표 때 척을 진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 용기 있게 싸웠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강한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최순실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죽어가지고 또 대구에 가서 대구를 못 벗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보수 이건 지키면서 남에게는 햇볕 정책을 내려놓아라. 자기는 대구를 지키면서 호남을 버려라. 이것은 준비 안 된 분의 얘기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 세력이 반드시 집권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포용, 햇볕 정책이 계속 발전돼야 되고 또 저는 호남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일탈된다고 하면은 저는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잘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햇볕 정책이 북한이 이렇게 핵폭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햇볕 정책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유승민 의원 얘기 중에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한 거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에요? 다 죽자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 속에서 튼튼한 안보를 가지고 북한과 교류 협력해서 대화를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선제 공격 될까요? 그런다고 지금 한국 땅 사람들 미국 가서 뭐 해달라 듣기는 하겠죠. 그분들이 전술핵 배치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지금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햇볕 정책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DJ의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하겠다. 그리고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5월 달에 대선 토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에도 이제 공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햇볕 정책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때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햇볕 정책이라 해서 지선지구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당시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완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니까 저도 넘어갔죠. 제가 그때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저는 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초대 평양 대사를 하고 싶다. 네, 그러시죠.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니까 농담으로 했다 하고 안철수 대표가 답변을 해서 그랬죠. 어떻게 당 대표가 얘기한 것을 농담으로 몰아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했지만 그때야 후보 중심이니까 그대로 갔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호남 지역주의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정론관에서 며칠 전에 회견을 하면서요. 나는 대구에서 4선을 했지만 영남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지역주의는 뭐 다 좀 벗어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4번 국회의원을 하지만은 호남 지역주의에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는 홈그라운드가 있기 마련 아니에요. 거기에서 외연을 더 확대해서 집권이 목표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되지 않는다. 자꾸 DJ도 동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밤낮 TK만 대구만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호남도 진출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영남 지역주의하고 호남 지역주의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그건 아니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지역 발전시켜버린 편중된 그런 것과 피해와 압박을 받은 호남과는 구별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사를 호남에 폭탄을 내리지만은 어떤 언론도 호남 인사 폭탄 내린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조금 호남은 배려의 대상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준 기자 추가해 네, 주실까요? 좀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랑 호남 민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언론이나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진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하고 있는 것과 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하나씩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적폐청산, 대북정책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너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건보 적용 확대를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탈핵을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아동수당, 노인수당 인상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재정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드 문제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세계 어떤 나라에 요구를 해도 과거는 소련이나 중공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 반대 못해요. 사드 박근혜 대통령이 두기 놨으면은 그대로 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 한다고 했다가 또 미사일 날아가니까 4기 더 놔라
해서 결과적으로 6기를 배치해 버리니까 중국에서는 더 큰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고 만약 2기 놓고 중국한테 전직 대통령이 했는데 내가 뜯어내란 말이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한중 수교 이래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설득을 했으면 경제 보복이 좀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 좀 예. 부족하고 유입하다는 얘기인데 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가끔 논평으로 이제 이미지 정치나 쇼통에 대한 비판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네. 정치란 게 좀 이미지 정치도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철수에게는 탁현민이 없는가? 아, 저도 탁현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그럼 행정관이 그렇게 잘하면은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래 정치는 그런 연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말단 지엽적인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호남 민심 좀 여쭤볼게요. 2016년 총선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이 돌풍이었잖아요, 호남에서. 하지만 지금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잘 살펴보면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좀 바닥을 기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주 가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긍정하시죠? 느끼는 것은 네. 국민의당이 5% 6% 나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어. 그것도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가면은 문재인 잘한다예요. 시원한 거예요. 인사폭탄 때려주지. 적폐청산하지. 대북정책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화하자. 한미동맹에서 강경하게 하겠다. 이런 걸 높이 평가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광주 같은 데는 정치적 DNA가 한 세대가 빠른 게 아니라 한 세기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아, 일당이 호남에서 독주를 할 때는 놀고 일을 안 하더니 국민의당, 민주당 경쟁을 하니까 훨씬 열심히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신경 쓰고 잘하는 거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호남은 국민의당입니다. 28석의 국회의원 중 23석이 국민의당 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문재인한테 있고 정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기를 바라고 또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은 그래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폭탄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와 또 이제 민주당에서 호남 어쨌든 정책들을 계속 펼 경우에 이 경쟁이라는 게 사실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쟁 구도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예산 문제 가지고 호남에서 들썩들썩합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예산 폭탄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폭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SOC 같은 것은 다른 지역은 SOC가 거의 다 돼 있어요. 호남은 근본적으로 다리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절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니까 삭감되니까 불만이 있죠. 예를 들면요. 대전에서 목포까지 철도 복선화가 3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군봉이가 굴렀어도 3바퀴 반은 굴렀을 거다. 그런데 정읍에서 광주 성정리까지 50km입니다. 이건 KTX가 노선이기 때문에 17분 만에 오는데 송정리에서 목포는 49km예요. 같은 50km인데 40분이 걸려요. 왜? 그전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2조 드는데 우리가 3천억 요구했는데 150억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산에서 여수 가는
전라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모든 SOC 예산을 우리 호남 필요한 것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새만금에 갖다 몽땅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있으니까 좀 조정을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정치적인 문제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도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고요. DJ의 이제 비서실장 두 분이 다 국민의당에 계신 건데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고요. 또 호남에서 그 선택을 존중해줬고 그래서 총선 때 대거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다시 그 동교동계 일부에서 탈당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걸 계기로 다시도 뭐 동교동계에서 마치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갈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선 동교동계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치적 용어니까 동교동계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권노갑 상임고문 등 정대철 상임고문 등 거의가 다 국민의당으로 와서 국민의당 총선에 기여를 해서 성공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민주 세력인데 어떻게 한국당하고 대결하는 걸 보고 그쪽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루는데 힘을 합해주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오기 전에 그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 극단적인 양당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3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원기, 임채정 이 두 국회의장님은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권노갑 고문하고는 오늘 또 운동 나가셨어요.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이분들은 평소에도 늘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대철 상임고문도 상당한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안철수 대표에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그 어른들 사이에 있지만은 아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은 쓰시되 너무 크게 보지는 마세요. 하고 또 한 번씩 만나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이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민주당의 힘을 보태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좌지우지해요. 그러나 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안철수 대표한테 제가 얘기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한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내가 탈당이라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비켜달라. 혹시 이렇게 요청할 경우에 응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후보 단일화 문제도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당대표인 제가 김무성 또 한국당 사람들하고도 만났지만은 한국당은 더 무서우니까 제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과 오고 간 카톡이나 문자 내용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 상황을 때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로, 때로는 저하고 직접 하고 있는 문자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또 제가 감수해서 넘어갈 일인데 그렇게 저를 비켜달라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에 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면 잘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광주에서 강연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요. 저렇게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한 5.18 기념사, 그리고 자켓을 벗고 와이셔츠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소통하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다 박수를 친다. 만약 남진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 기립박수 치는데 우리 국민의당만 일어서서 박자 틀렸다 하고 소리 지르면 누가 비난받겠느냐. 잘할 때는 박수 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막말을, 나쁜 말이겠죠. 안철수 지지층에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또 안빠들한테 엄청난 문자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문빠들한테도 잘 받고 안빠들한테도 잘 받고 태극기 부대들한테도 뭐 사면 초갑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도 잘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잘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so far so good, 영어로 답변해서 미안 한마디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한 갈등의 소지를 하나하나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국정자문회의 그 만들었었잖아요. 김진표 위원장. 네. 난 거기에다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또 내놓지 마라.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잘라줘라. 이 공약은 못 지킨다 하고 정리를 해줬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살피는데 훨씬 좋았을 거다 했는데 거기는 한 방 더 얹어버리더라고요. 일자리 특위도 얹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DJP 연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당하고 연립정부를 하자 이런 제안이 온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나 선거 후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국회 선진화법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과반수가 문제가 아니라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야 국회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120,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정의당 6 플러스 친여 무소속 하면은 190석이 됐습니다. 180석이 넘어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개혁 벨트를 구성하자. 여기에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동적인 취임사 눈물을 흘리게 한 5.18 기념사 등도 했지만은 돈봉투 사건이 나니까는 과감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해버리는 저런 사이다 인사. 사이다 말씀 플러스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하고 달라야 돼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차제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법과 제도 정비를 하자. 그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은 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당 3석, 바른정당 2, 정의당 1, 장관직이요? 장관직. 네. 그러면은 17명의 국무위원 중 6명을 새 당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장관은 장관이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돼서 공화당 국방장관 줘도 싸운 것 없어요. DJ도 전혀 다른 DJ 편학, JP 총리, 심지어 중앙정보부 강경 보수의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그 강인덕 장관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니까 국민적 호응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발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낮은 단계니까 했는데 사실 제가 섭섭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고 야당 대표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가 사진 찍고 단 5분, 10분이라도 야당 대표하고 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찍고 덕담하고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나는 당대표 물러간다. 물론 그 전에 물러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때 제가 안 물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겠다. 왜 그런? 더 계십시오. 그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가시는 것 봐라. 대통령이 안 하시겠다 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했어요. 그때 실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당의 민주당에서 2기 내각 때부터 무슨 뭐 얘기를 했다고 해서 1기 내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2기냐. 또 그런 걸 하려면은 상당한 대화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실기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주제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특히 지금 우리 당이 어려운 때 또 다른 불씨를 제가 던질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더 많기는 한데요.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을 겁니다. 네.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항상 활력이 넘치시잖아요. 뭐 40, 50대 정치인들보다 젊게 사시고 SNS도 더 잘 활용하시는데 특별한 좀 비결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깁니다. 좋아하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예.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도 시사하셨는데 앞으로의 좀 행보나 아니면 정치인 박지원으로서의 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가벼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네. 생각을 두고 계시고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의당이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렇게 나가자라고 해서 사실 추석에 이 5사람이 전국을 한번 돌았으면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빚쟁이는 화롭게 산다. 정주영 회장이 굽이 다른 구두를 신고 있으면은 겸손으로 보이지만 빚쟁이가 그런 구두 신으면 저 녀석은 구두 하나 사 신을 돈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5% 받은 정당에서 이 5사람이 전국을 야 우리가 뭐 시장 도지사 나간다 하고 다니면은 붐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미처 이제 못 드린 질문에 대한 뭐 답변 준비해 오신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당이 약간 좀 어수선한데,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뭐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접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뭐 당부 말씀도 좋고, 뭐 편하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카메라 보고. 예. 저는 사실 좀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DJ, 동교동 가신. 이러한 구정치의 많은 부분을 상속받아서 유산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하면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좀 개혁적으로 깨끗하게 어떤 경우에도 저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 햇볕 정책을 지키고 호남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저를 나쁘게 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이 선택해서 양당제의 극단적인 폐해를 완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총선 민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렇게 정체성을 저버리면서 어떤 통합, 연합을 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버리는 길이다. 그러면서도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